자, 지난 시간에 우리 돌림임에 대해서 하면서요. 돌림임에 해당되는 문제 좀 풀어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문제 몇 개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여기에 문제도 만만치 않죠. 힙합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고 풀리는 문제들이 잘 수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그걸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봐요. 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 선생님이 어떤 문제 풀어주면 좋을까요? 7, 8, 9 또요? 9번은 괜찮아요. 7, 8 또요? 다 얘기해야 돼. 첫 단추가 중요해. 자, 7, 8 또? 민지 없어? 7, 8만 하면 되겠어? 자, 7번하고 8번을 선생님이 풀어봐 드릴 테니까 7, 8을 어떻게 푸는지 보고요. 이 설명을 잘 들으면 뒤에 있는 문제, 틀렸던 문제들 중에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 자, 선생님하고 7번, 8번을 해보자. 자, 7번 보시면 7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100N짜리이고 그리고 길이가 L인 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막대가. 그리고 그 막대 양 끝에 200과 500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막대가 수평을 이루며 정지되어 있다고 치자. 자, 밑줄 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가 있고요. 그리고 막대의 양 끝에 물체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이 있지. 힘은 무조건 한 점에 작용해.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여기에 200N짜리 물체가 있어. P야. 그 다음에 여기 Q에는 500N짜리 물체가 있고요. 막대 스스로도 무게가 있는데 이렇게 균일한 막대는 무조건 무게가 가운데 무게중심에 작용해. 그 막대의 무게가 100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받침대처럼 보이는 물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막대가 주인공이거든요. 막대를 보면 막대는 무슨 상태냐면 정지 상태야 라는 얘기했어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막대가 정지되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면 얘는 반드시 힘의 평형 상태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이 막대를 보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3개 보입니다. 그죠? 그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총 힘이 얼마냐면 800이에요. 근데 정지 상태가 되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어야 된다. 얼마만큼? 800만큼.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작용할까? 네, 받침대에서. 받침대가 막대를 미는 방향으로 800N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이 성립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돌림 힘 평형 상태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림의 평형은요.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받침점을 어디로 볼 거냐? 저는 5로 볼 거예요. 네, 그럼 5로 보시면 돼요. 그럼 5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힘은 이 받침대를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두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받침대에 있는 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니까 얘는 돌림힘을 못 만듭니다.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500이라는 돌림힘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일까요? 뭐야? 자, 이 거리를 모르니까 우리 x라고 놓자. 됐어? 이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놓자. x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 200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자, 얘는 받침점의 전체 길이가 L이니까요. 요만큼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분의 1L.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야? 2분의 1L 마이너스 X. 요거죠. 그쵸? 그러니까 200이라는 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분의 1L 더하기 얼마입니까? 아니잖아. 자,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L 마이너스 X야. 맞아? 맞아?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얘 돌림힘은요 100에다가 2분의 1L 마이너스 X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하겠어? 템인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쓸데없는 공 2개씩은 날리시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힘 OX의 크기가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2L-2X 더하기 2분의 1L 마이너스 X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근데 이걸 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2분의 5L 그러면 2분의 5L은 얼마입니까? 2 아니죠? 8X죠. 됐어. 그러면 X는 16분의 5L이야.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막대 무게중심은 P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무게중심은 전체의 가운데니까 P로부터 2분의 1L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되고요.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얼마니? 800N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P에서 O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면 P에서 O까지는요. 여기가 16분의 5L이니까 그래서 P에서 어디까지라고요? O까지 요거요. 되겠어? 네, 그럼 얼마니? 16분의 11L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죠. 되겠니?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가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 7번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처럼 문제를 풀 때 설계해 가면서 푸는 겁니다. 7번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8번 문제를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수능에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요. 우리 실제로 엄청 높은 건물들을 지을 때 쓰는 크레인이거든요. 자, 이 크레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돼서 받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여기에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서요. 물체를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되겠어? 근데 얘가 무한대로 움직일 순 없어. 얘가 기울어지지 않게 너무 이쪽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기울 수 있어. 너무 이쪽으로 오면 거꾸로 이리로 기울 수 있어.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폭 안에서만 움직이면서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 오른쪽으로 거리가 40m야 라고 했으니 여기가 10m 여기가 40m짜리가 있대요. 요만큼이 40m랍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요. 자, 질량이 1.5톤이라고 했는데 꼬맹아 1톤이 몇 킬로? 1000kg야. 그러니까 얘는 1500kg짜리를 매달았어 이런 얘기야. 됐죠? 자, 1500kg짜리의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역학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역학적 평형은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할 때를 우리가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완벽한 정지 상태야 라는 얘기죠. 역학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받침점으로부터 왼쪽으로 10m인 곳에 균형추를 매달고 있을 때 균형추의 질량을 얼마짜리를 놓으면 돼? 얘 질량 얼마면 되겠니?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크레인의 막대의 무게는 좋니 안 좋니? 이거는 안 좋죠.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막대의 무게는 무시하면 돼. 그러면 막대의 무게는 무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은 사실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그린 문제지만 대단히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막대에 여기 받침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40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누르는 게 1500kg이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며 균형을 유지하니? 이런 문제잖아요. 네,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4입니다. 그럼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면 되겠습니까? 4대 1이면 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얘는 얼마? 6톤이면 돼. 이런 얘기죠. 맞아?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되겠죠? 네, 어렵게 풀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수능에서는 요거보다 좀 어렵게 나왔던 걸 간단하게, 그래서 심플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쫄면 안 돼.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막상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면서 쫄지 말고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 심플하게 봐. 자, 넘어가자. 넘어오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네 문제 있어요. 자, 네 문제 질문. 2번. 2번 문제 열나 어려웠죠. 특히 디귿 보기가 어려웠죠. 또요. 나머지 괜찮아? 자, 우리 1, 2월 달에 친구들 부모님들한테 전화해 보면 친구들이 집에 와서 하는 말, 나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 천천히 잘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상상까지 다 발표하면서 과거 언니 오빠들이 입시 대비했던 언니 오빠들 이제 모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과거 떨어졌던 친구들은 상상도 시험 봐서 오늘 전체 다 합격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그림가는 5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막대에 왼쪽에 P로부터 질량의 M1인 물체의 A를 매달고 오른쪽에 Q로 떨어진 곳에 스몰 M인 물체를 매달았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두 가지 경우를 줍니다. 첫 번째, 가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받침대를 놓은 거죠. 거기로부터 P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를 놓습니다. 이 A라는 물체의 무게가 M1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은 좀 짧아요. Q라는 거리를 놓은 곳에 여기에 B라는 물체를 놓습니다. B의 질량은 스몰 m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돌림이 평형이래요. 되겠어? 이 상태로 돌림이 평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됐어. M1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P를 곱한 값이 스몰 m에다가 Q를 곱한 값이랑 같아야 되겠죠? 돌림이 평형이니까. 되겠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림 나그림도 볼 수 있어. 나그림도 보면 요번에는 나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길이는 여기가 P, 여기가 Q, 길이 똑같습니다. 길이 똑같은 곳에 요번에는 여기에다가 B라는 물체를 놓을 거예요. 스몰 m. 그리고 반대편에 새로운 물체를 놓을 거예요. M2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C를. 되겠어? 얘도 돌림인 평형이야. 그러면 똑같아요. 자, 똑같이 스몰 m P를 곱한 값이 M2 Q를 곱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숫자를 한번 놓고 나중에 디귿 보기로 이걸 정리하도록 하죠. 자, 꼬매나 숫자 한번 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길이가 P의 길이가 Q의 길이보다 길어.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숫자 주시면 돼요. P는 길고 Q는 짧으니까 뭐라고 줄래? 2대 1. 이 얘기야. 길이비가 2대 1이야. 근데 돌림이 평형이어야 돼. 그럼 질량비는 1대 2. 이거 1kg, 이거 2kg야. 이 얘기예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M이 2kg라고 했으니까 여기 2kg짜리 매달았어? 맞지? 그 얘기야. 길이비는 여전히 뭡니까? 2대 1이야. 길이비는 여전히 2대 1이니까 질량비는 1대 2면 돼. 맞아? 근데 얘가 2kg니까 얘는 몇 kg면 되겠니? 4kg. 되겠지?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크기 대소관계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실제 숫자를 주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문자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보기 볼게요. 가에서 5를 회전축으로 할 때 돌림임의 크기는, 자, 얘는 돌림임 평형이죠. 그러면 얘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과 얘 시계 방향의 돌림임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돌림임 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보기에는 틀린 거죠. A, B의 돌림임 크기는 같으니까 돌림임 평형입니다. 니은 5를 회전축으로 할 때 돌림임의 크기는요, 나의 C가 가의 A보다 크냐, 나의 C가 가의 A보다 크냐 라고 했죠. 되겠어? 자, 그럼 보세요. 가의 A의 돌림임은 얼마야? 무게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예요. 됐어? 그럼 나의 C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4잖아요. 얼마예요? 4죠. 그럼 이 새끼가 더 큰 게 맞죠. 이렇게 숫자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이렇게 놓고 가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그럼 스몰 m을 라지 m과 라지 2의 크기로 표현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몰 m의 크기가 라지 m과 라지 2의 크기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데 요거 첫 번째 식이요. 요거 첫 번째 식을 여러분들은 뭘로 놓으면 되는 거냐면 얘를 Q분의 P는 라지 M 대 스몰 M, 라지 M분의 스몰 M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식 정리하면 되죠. 두 번째 식도 똑같이 요 모습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Q분의 P는 스몰 M분의 라지 M2 이렇죠. 그러면 어차피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려고요. 라지 M분의 스몰 M은 스몰 M분의 라지 2. 그래서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은 거니까 M제곱은 M1, M2야. 그래서 M은 루트 M1, M2의 크기와 같아.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산수한 거야. 됐지? 요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엄청 별것처럼 보였지만 별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그래서 너네가 물어본 세 문제 해결해서 넘어가 볼게. 자, 24, 25페이지에 또 네 문제 있어. 해봐. 네 문제에서 질문. 6번. 8번, 6번? 8번이요. 7번이요. 6번, 7번, 8번. 6, 7, 8. 네. 네. 혹시 질문 안 하는 거 있으면 안 돼. 너네 지금 질문했던 거 나 체크했다가 정기고사에 다 낼 거야. 알겠어? 질문한 것들은 집에 가서 꼭 일주일 단위로 복습하시고. 자, 6, 7, 8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라지 N이고 질량이 라지 M인 막대에, 자, 막대도 질량 있어. 자, 왼쪽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실로 매달아서 놓고 오른쪽 끝에는 반지름이 0.2L인 질량이 1.5 라지 M인 납작한 원판을 매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막대의 수평을 이루며 정지되어 있을 때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꼬맹아 이 상태로 정지, 역학적 평형, 힘의 평형 성립, 돌림의 평형 성립 이 얘기거든요. 자, 그 그림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쪽에 그냥 실을 매달았다는 얘기니까 실이 잡아당기는 이쪽으로 장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막대에 무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힘부터 보세요. 이 막대에 힘이 몇 개가 작용하는지.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하나 있을 거고요. 막대 무게가 있을 겁니다. 라지 M, G. 사실은요,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무게야. 그죠? 네, 라지 M, G. 그리고 이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 1.5 mg. 요런 애가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거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무게중심은 절반이니까 2분의 1 L이에요.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요 실까지의 거리를 모르잖아요. 이걸 A라고 합시다. 되겠어. 얘는 라지 그 2분의 1 L 더하기 A 요거를 X라고 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찢어서 보자. 이거 절반 길이 그리고 A 길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얘는 이 자체로 정지되어 있어서 역학적 평형이니까 첫 번째는 심해 평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2.5 mg. 맞냐? 그럼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얼마? 2.5 mg. 맞지? 그러니까 저 벽에 매달려 있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가 2.5 mg면 돼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림의 평형이야. 저는 받침점을 이 실이 있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 거야. 그랬을 때 막대 무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이 있고요. 자, 원판이 있는 오른쪽 끝은 시계 방향을 돌리려는 돌림힘이 있으니까 이 크기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빨리 식 세워. 돌림힘 평형식.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시계 방향에 돌린 것 같다. 이거 채워.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mg에다가 a를 곱한 값이 시계 방향의 돌림이 1.5 mg에다가 2분의 1 L-a를 곱한 값이란 같죠? 나머지 이 길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분의 1 L-a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 없는 mg는 날릴게요. 이렇게 돼요. 넘기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한 x라고 하는 건 2분의 1l 더하기 a였잖아. 그러니까 20분의 10이니까 20분의 16l이 x의 정치죠. 나 산수 일어나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뭔지 볼게요. 막대와 원판을 한 물체로 볼 때 실은 이 물체의 무게중심에 위치합니다. 네. 자, 무게중심에 위치하니까 평형을 유지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무게중심은 막대의 무게중심은 여기지만, 그죠? 원판까지 달았을 때 무게중심은 어디가 돼? 여기가 되는 거야. 거기가 받침점이야. 되겠어? 우리가 놓는 그 받침점이 무게중심점이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막대만의 무게중심은 절반이지만 사실은 원판까지 달면 무게중심점이 실이 매달려 있는 P점이다라는 얘기를 맞는 거죠. 니은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은 2.5 mg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이때 x의 길이는 계산하시면 0.8l이야. 맞는 표현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천천히 정리해. 그림과 같이 물체 ABC가 매달린 균일한 막대 PQ. 자, 너네 어렸을 때 좀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아가 때 누워있을 때 천장에 매달려있던 모빌 기억나냐? 그 얘기야. 그 모빌이 돌림힘이야. 그래서 요즘에 중국산 사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잘 사야 돼. 알겠어? 모빌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A라고 하는 물체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물체 매달려 있고요. 여기 C라는 물체 매달려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 C는 친절하게 1뉴턴이야. 좋네. 그리고 요거 길이가요 0.2m, 여기는 0.5m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보시는 것처럼 0.8, 0.6 이런 느낌.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있는 이 P라는 막대 무게 있는 거 아세요? 그 P라는 막대의 무게가 20N이라고 한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그래서 A라는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도 있지만 이 막대의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얘는 1.4m니까 0.7 여기구나. 여기에서 이 막대가 누르는 무게도 있어. 20N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얘네들이 이걸 잡아당기는 힘도 존재해. 맞지? 그런 얘기고. 그리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P라는 막대는요. 힘을 네 군데에서 받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Q라는 막대도 볼게요. Q라는 막대도요. 무게가 있어서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그 막대의 무게가 누르는 힘 6N이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B의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 C의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C이 당기는 힘 이렇게 나와요. 자, 모든 문제는요. 말단에서 풀면 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게 더 편해. 되겠어? 자, 그러니까 꼬맹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막대 Q가 주인공. 여기서부터 갈 거야. 아래에 있는 Q에서부터 갈 거야. 자, Q라는 막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B라는 물체가 잡아당기는 무게 있고요. 그리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고요. 그리고 막대의 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N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는 힘의 평형이니까 이거 다 더한가 7 더하기 B가 바로 장력 이거랑 같다는 거야. 이해돼? 아래로 작용하는 힘 다 더하면 7 더하기 B야. 그게 위로 잡아당기는 실의 장력이랑 같아. 그쵸? 자, 그리고 돌림의 평형 성립하거든요. 여기가 0.2, 여기가 0.5,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막대 무게 중심이니까 이 막대 전체 길이가 0.7인가 봐요. 0.7이니까 나 계산할 거야. 7의 절반은 3.5죠. 그러면 이거는 1.5죠. 0.15죠.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산수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보시면요. 저는 무게 중심을 그래서 받침점을 실이 매달려 있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 거야.
괜찮아? 그러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돌림힘을 못 만드니까 무시. 그죠? 자, 받침점에 있는 힘은 돌림힘을 못 만드니까 장력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이건 무시해도 돼. 얘가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 거고요. 자, 얘 시계 방향의 돌림힘 만들 거고요. 얘도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 두 개를 합한 값이랑 같다. 이렇게 놓을 거야. 괜찮아? 그러니 B의 무게는 모르니까 그냥 B라고 놓을 거야. B 곱하기 0.2가요. 시계 방향 돌림힘 6 곱하기 0.15 더하기 1 곱하기 0.5랑 같아요. 이런 얘기죠. 자, 0점을 띈다. 그러면 이거 양쪽에 다 110 곱할 거야. 50, 15, 20 이렇게 놓고 계산하자. 그럼 얼마냐? 20B는 15 곱하기 6은 6, 5, 30, 90. 그럼 얼마 되는 거야? 이거 다 지우고 가야지. 14는 2B. 그럼 B는 얼마? 7. 맞아? 이 얘기죠. 그래서 B가 7N이구나. 얘기야. 그럼 B가 7N이니까 꼬맹아 우리 7에다가 B를 더한 값이 장력의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쵸? 요 실 Q에 작용하는 이 장력의 크기가 14N이었네 이런 뜻이죠. 네? 놓친 거 찾아봐. 그러면 저는 Q를 없앨 겁니다. Q는 이제 볼 거 다 봤어 이 그림에서. 단지 Q의 무게가 14N이 장력이 14N이니까 얘를 14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역할밖에 안 해. 이해돼?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태민아 이해돼? 14N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P가 주인공이라서 P 꺼볼게요. P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받침점을 여기다가 놓을 거거든요. 실에 매달려 있는 부분. 그러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시계 방향의 돌림이 얘 크기랑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식 세워봐. A의 무게는 그냥 A라고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 나와? A가 8 나와. 나 해?
그랬는데 꼬맹아 얘는 무게중심이잖아. 전체 길이가 1.4니까 절반은 0.7이거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0.7. 그러면 요만큼이 0.1. 됐어?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0.1이야. 그 다음에 14 곱하기 0.6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쓸데 없으니까 10씩 곱해서 이거 0점 다 날린다고 치면 돼. 그러면 8a 더하기 20은 24, 84 이렇게 되네요.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8a는 64, a는 8 이렇게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A의 무게가 8이고요. B의 무게가 7이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절대로 고등부의 내용은요. 한 번에 계산이 다 끝나지 않아.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생각이 쭉 연결돼서 집중돼서 가야 되거든요. 단편적으로 중학교 때처럼 하나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생각하니까 학습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딱 2달, 1, 2월 달에 고생하면 나중에 3월 달에 학교 갔을 때 내가 적어도 수과학을 알아듣는 게 대단히 많이 다르네 라고 하는 게 느껴져. 해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8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전체 길이가 18L인 크레인의 가로빈 왼쪽에는 4M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얘는 왼쪽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0M짜리 균형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수능 문제예요. 아까 거는 간편하게 정리한 거고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 건데 얘는 잘 보시면요. 힘은 무조건 한 점에 작용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주 긴 크레인이다. 아주 긴 크레인이 있고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가 매달려 있다. 4M짜리니까 사실은 4mg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크레인 자체도 무게가 있어요. M만큼, mg만큼. 근데 크레인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계산해봐. 크레인 전체 길이가 얼마야? 18M. 18L.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여기서부터 9L만큼 떨어진 곳에 무게가 mg만큼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폭으로 잡혀 있어요. 폭으로. 그래서 요 길이가 L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부터 오른쪽 끝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무게가 있냐면 10mg라는 물체가 있죠. 그 10mg라는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의 이 힘은 그 물체의 무게중심에 작용하죠. 물체는요 사실은 얘가 L짜리잖아. 이 길이가. 그럼 무게는요 정확하게 여기서 0.5의 L만큼 떨어진 여기에 무게가 작용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3L이죠. 이걸 3L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모든 힘은 한 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무게추의 그 힘은 한 점에서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게추의 무게가 10mg네요. 10mg.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내가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는 다 봤어. 자, 그랬을 때 이제 물체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체가요 왼쪽으로 더 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더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오면 이쪽으로 기운다. 그죠? 너무 가면 오른쪽으로 기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올 수 있는 거 최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폭의 길이가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는 요거 묻는 거예요. 되겠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폭이 얼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꼬맹아 봐봐. 그럼 최대 폭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여기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왼쪽으로 올 수 있어? 여기로부터 얼마 떨어진 오른쪽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요 A점과 B점을 잡으라는 거야. 요거 찾으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선생님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돼서 네, 받침대가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갈 때요. 아빠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어. 아이가 무한대로 계속 갈 수 있니? 아니죠. 그래서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 얘가 이렇게 가면 이 받침대 넓죠? 받침대도 받침점이어야 됩니다. 받침대일 수가 없어. 얘가 이렇게 가면 받침점이 슬슬 애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가. 그래서 언제까지 갈 수 있어? 받침점이 최대로 왼쪽 끝에 올 때까지만 애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애가 더 가서요. 자, 받침점이 1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니? 기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얘가 최대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범위는 받침점이 왼쪽 끝 요 라인에 올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 때 받침점도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언제까지 올 수 있어? 받침점이 요 끝에 올 때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되겠냐? 그 얘기야. 그러니 여기 받침대가 폭이 있잖아요. 요쪽 끝인 P점이 받침점일 때까지만 왼쪽으로 갈 수 있어. 맞아? 네. 반대쪽으로 요 점이 받침점이 Q가 될 때까지만 오른쪽으로 올 수 있어. 이 얘기야. 그러니 우리는 해보자. 첫 번째, 받침점이 P일 때 물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볼게요. 받침점이 P일 때 되겠어? 자, 받침점을 P라고 보자.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자. 이런 얘기야.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면요. 이제 작용하는 힘은 3개인 거 아시죠?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게 같으면 돼요. 똑같아요.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시계 방향의 돌림이랑 같으면 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2개니까 2개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여기가 받침점이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니? 12L. 12L에서 얼마 빼면 돼? X 빼면 돼. 아, CL 말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4mg에다가 12L 빼기 X. 거기다가 무게 중심점이 9L이니까요. 무게 mg는 자 얼마 떨어져 있어? 3L 떨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10mg는요. 저 Q라는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니? 4번. 4L. 왜냐면 여기서부터 재야 되잖아. 이래 4L 떨어져 봅시다. 이렇게 돼. 되겠지? 자, 쓸데없는 거 날리자. 요거야.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반대편 받침점이 Q일 때 요일이야. 받침점이 Q일 때. 되겠지? 네. 받침점이 Q이니까요. 이제 여기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힘은 이거 어떻게 쓸까? 4mg가 떨어져 있는 거리.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일까? 13 마이너스 10. 3.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 맞아? 네. 요렇게요. 네, 이제 받침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L만큼 더 갔으니까
풀었던 문제 중에 다시 봐야 되는 거 있으면 5번 안에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오늘 진도 나가죠. 오늘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등가 속도 법칙 할 겁니다. 보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드세요. 언제든지 선생님 갈 거예요. 얘네는 그냥 단과 듣는 아이들이 아니잖아. 선생님이랑 수업한 걸로 입시해야 되는 친구들이라서. 그림과 질도 지름면체를 F의 수평 방향식을 물체가 이제 기울는 거야. 자, 근데 아직도 정도 있어. 이제 물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우리가 이래.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F의 크기가 클수록 세타는 커진다. F의 크기가 클수록 세타는 작아지죠. 그죠? 자, 지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요 W이다. 라고 하는 건데 물체를 떠받드는 힘은 물체가요. 이렇게 있을 때 무게가 얼마냐면 얘가 무게가 W니까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게 얼마? W지.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요. 물체가 바닥을 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럼 바닥이 밀어 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눌렀을 때 이만큼은 수평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이 있고 그래도 이 무게에 그래서 전혀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아지면 물체는 쓰러진다라고 했는데 자,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아지면 물체는 쓰러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물체가 기울어져 있어서 이 각도가 이렇게 세타가 될 때, 그러면 요거는요, 여기 세타가 될 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지. 밑변분의 높이인데요. 이때 얘 길이가요. 그래서 절반만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절반보다 밖으로 나오면 쓰러지는 거야. 또요. 돼? 네. 다 질문 없어? 네.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9번, 10번 질문 안 받았는데 괜찮아? 네. 9번, 10번 괜찮아? 네. 자, 그럼 넘어오시면 선생님이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섞여 있는데 지금 30분 동안 그거 두 개를 다 할 수 없으니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만 하고 다음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합쳐서 돼서 과제를 나갈 수 있게끔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A4 용지던 필기할 수 있는 곳이던 이제부터 운동입니다. 물체는요, 물리는 힘하고 물체의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도 힘,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운동의 기본을 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는 힘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부터는 드디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할 거다. 자, 근데 물체가 움직여요. 자, 물체가 움직이는 이 운동에도 종류가 있는데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사실은 물체는요, 미래탐구 건물처럼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위치에만 있어. 물체가 안 움직여.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우리는 당연히 정지된 물체라고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A 위치에 있던 애가 10m 떨어져 있는 B의 위치로 이렇게 왔어 라고 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면 우리는 그걸 운동하는 물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해야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있어요. 뚜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구별할 수 있어. 헷갈리지 않아. 그럼 뭐가 다른데?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생겨.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운동 상태가 생겨. 이렇게 얘기할 거야.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라는 게 생깁니다. 그 운동 상태가 뭔데? 중학교 1학년 때도 이 단어를 들었었는데 운동 상태가 정확하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매 순간 빠르던 느리던 그 움직이는 그 순간 뭐가 생기냐면 저 일로 가요 라고 하는 방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똑같이 10m를 가는데 1초 걸릴 수도 있고 10초 걸릴 수도 있잖아.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빠르기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운동 상태라고 하고 그 운동 상태를 우리는 빠방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에서 관심 갖는 거 유일하게 빠방입니다. 빠방. 그걸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운동 상태입니다. 그게 빠방입니다.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 우리 정지된 물체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단순하니까.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물체가 움직일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이거 나타내야 되잖아요. 네, 그건 한국말로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위쪽으로 움직여요? 아래로 움직여요?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선생님 오른쪽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요? 방향 표시가 있을 때만 동서남북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표시가 없는데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방향은 한국말로 써서 나타내면 되는데 이제 중딩 때 안 했던 거 할 거야. 뭐 방향을 계산할 거야.
방향을 계산할 거야. 그러면 방향을 계산할 때요. 오른쪽 방향으로 몇 미터 갔고 위쪽으로 몇 미터 갔으면 얼마가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 간 거야.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계산합니까? 그래서 방향은 계산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호로 놓고 계산한다. 어떤 기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다. 우리 수학에서는 플러스를 무슨 의미로 쓰냐면 크다라는 의미로 써요. 마이너스는 작다라는 의미로 쓰는 기호입니다. 이건 수학에서 쓰는 약속이고요. 물리에서 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의 약속은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플러스가 만약에 오른쪽 방향이라면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 그 순간 왼쪽 방향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플러스를 여러분들 위쪽 방향으로 놓는 순간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 돼요? 아래쪽 방향을 표현합니다. 같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반대 방향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표현하는 기호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플러스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A라는 물체가 있고요. 마이너스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B라는 물체가 있어. 누가 빨라? A. 누가 빠른 거야? A가 빨라? B가 빨라? B가 훨씬 빨라. 그래서 A는 왼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면 그래서 B는 오른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훨씬 빠져. 되겠어? 그래서 물리에서는 절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의 의미를 안 가지고 있다. 되겠니? 그래서 빠르기라는 크기를 비교할 때 숫자 절대값만 보는 거야. 앞에 있는 부호는 의미가 없어. 앞에 있는 부호는 방향만을 얘기해.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향만을 나타냅니다. 자, 선생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오른쪽이에요? 그럼 네가 정하면 돼. 그래서 나는 1번 문제 풀 때 플러스 방향을 왼쪽으로 놓을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놓으면 돼요. 그럼 그 순간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오른쪽이 되는 것뿐이야. 알겠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향 표시는 제가 그러면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물체가 움직일 때 빠르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는 얘기가 빠르기는 어떻게 나타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빠르기는요. 수학 시간에 빠르기 계산하는 방법을 살짝 배웠을 거예요. 빠르기는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물리에서는 거리가 아니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해 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로 설명해요. 선생님 화이트 있으세요? 화이트는 없어요. 저희 화이트 화이트 있는 사람. 근데 요즘에 화이트를 애들이 잘 안 쓰지 않니? 우와. 연필로 필기를 해. 네. 치면 넣고 끄면 주고 추억의 차례 될것 같아. 자, 그래서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으로 우리 계산한다. 그럼 이제 너네가 계산해봐. 첫 번째 경우 어떤 애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10m 가다가 왼쪽 방향으로 4m 턴에서 오는데 2초 걸렸대요.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얘 몇 미터 가니? 얘 몇 미터 가니? 14m. 또 6m. 뭐가 맞아? 뭐가 맞아? 둘 다 맞아요. 이제부터 둘 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때 우린 두 가지로 얘기한다. 중학교 3학년 때 얘기하는 위치 변화량은요. 물체가 가. 선생님. 오른쪽 방향으로 10m 갔고요. 왼쪽 방향으로 4m 갔어요. 저 간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어차피 내가 걸어간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잖아. 내 발로 걸어간 거잖아. 그래서 방향을 무시하고 내가 간 거리를 다 더해서 나타내는 걸 위치 변화량 중에서 방향을 무시하고 크기만을 나타내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동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 새끼는 이동거리가 14m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오른쪽으로 간 거랑 왼쪽으로 간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방향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방향을 고려해서 물체의 꼬맹아 잘 봐.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치 변화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위를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고려한 위치 변화량이 변위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고려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간 것만 봐? 왼쪽으로 간 것만 봐? 아니요. 이렇게 물체가 움직였을 때 방향을 고려하는 건 물체가 맨 처음에 출발한 위치를 찾아라. 여기에요. 그리고 2초 후에 도착한 위치를 찾아라. 여기에요. 그러면 출발한 위치에서 도착한 방향으로가 바로 변이 방향이다. 알겠어? 방향은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오른쪽 방향으로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변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한 값이기 때문에 그 고려한 방향까지도 써야지 맞는 표현이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변이를 가져요. 얼마요? 라고 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가 변이의 크기야. 되겠어? 그래서 6m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이의 크기가 6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어. 10m. 어떤 애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왔어. 됐어? 그랬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변이가 크냐? 누가 더 변이의 크기가 크냐? 같죠. 출발점 도착점이 똑같으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이 뭔지 보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어떤 애가 앞쪽으로 4m 가다가 90도 턴해서 아래쪽으로 3m 옵니다. 얘 이동거리 얼마? 말해 이제. 이동거리. 이동거리 7m. 맞아. 변이는 5m. 아니?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방향.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됐어? 네. 앞쪽, 아래쪽 방향이 변이 방향이죠? 몇 미터요? 5m요. 이렇게 얘 안 쓰면 틀려요. 되겠어? 이게 변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세 번째는요.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도는 건데요. 우리 운동장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오는데 10초 걸렸고요. 이 운동장 트랙은 100m짜리입니다. 그걸 여기다 돌았어. 저 이동거리 얼마일까요? 이동거리 얼마? 100m입니다. 저의 편이 얼마일까요? 0입니다. 제자리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앞쪽으로 뛰어갔다 10m를 여기까지 오는데 5초 걸렸다. 저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10m입니다. 변이 얼마일까요? 아니라니까?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얼마? 10m예요. 이렇게 해요.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변이는 방향을 갖는 값이라서 방향을 안 쓰면 틀려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다양하게 물체가 움직일 때 이동거리와 변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치 변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빠르기라 그랬는데 위치 변화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있을 거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있겠죠. 자, 그중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중3 때 배웁니다. 중3 때 배우는 빠르기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속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 속력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뭐라 그럴까? 속도. 그렇죠. 이걸 속도라고
1번이요. 첫 번째 이 경우에요. 이동거리가 얼마였냐면 14m고 갔다 오는데 2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동거리 14m를 2초로 나누시면 속력이 되겠죠. 됐어? 네. 그 속력 무슨 속력? 평균 속력 구하는 겁니다. 평균 속력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물리는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때 속력은 7m/초예요. 이렇게 마시면 되죠. 되겠어? 자, 그럼 1번의 경우에 속도는 얼마입니까?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변이는 오른쪽으로 6m, 이걸 걸린 시간 2초로 나누면 돼. 그러면 나의 속도는요, 얼마입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근데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속도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해보죠. 두 번째요. 자, 피타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1초 걸렸어요.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이 아이의 속력과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 7m/초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속도, 그래서 불러. 아니라고!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예요. 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을 갖게 됩니다. 왜? 변이가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변이 방향이랑 똑같습니다. 되겠죠? 세 번째요. 세 번째 운동장 트랙을 돌았네. 자, 도는데 10초 걸렸으니까 이동거리를 10초로 변이를 10초로 나누시면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력 얼마입니까? 10m/초고요. 속도 얼마입니까? 0입니다.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고요. 자, 변이나 속도가 0일 때 방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마지막 네 번째. 앞쪽으로 10m 가는데 5초 걸렸어. 그랬으니까 이거 5초로 나누셔야 돼요. 자, 부르시죠. 속력 얼마입니까? 2m/초. 속도는 오른쪽으로 얼마입니까? 2m/초예요. 이렇게 가면 되죠. 되겠어?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했던 것 중에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겁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는 달라. 왜 달라?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쓰지 않고 변이는 방향을 신경 쓰기 때문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로 시간을 나눈 값들을 우리가 속력과 속도라고 해. 라고 얘기한 거야. 되겠지? 근데 꼬맹아, 이거 구하고 좋아하는 건 일반고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은 뭐 보셔야 되는 줄 아세요? 1번이요. 갔다가 와요. 내가 뛰었는데 단지 그걸 속력으로 구했더니 크기가 7이야. 속도로 구했더니 크기가 3이야. 어? 얘가 더 크네? 보여? 얘도 얘가 더 크게 나와요. 얘도 열나 크게 나와요. 오? 신기하다. 내가 똑같이 움직였는데 그걸 속도로 계산할 때와 속력으로 계산할 때 크기가 다르네. 어? 그럼 항상 속력이 큰가? 그러고 봤더니 이 새끼는 크기가 같아요. 그게 뭐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값들을 계산하고 나서 그 값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런 값들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 궁금합니다. 작을 수는 없니? 속력이? 판단. 선생님은 지금 4가지 경우밖에 칠판 안 써주잖아. 혹시 속력이 작을 때도 있나요? 답. 그 답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속력이 작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자, 실제로요. 속도라고 하는 건 변이를 나눈 값이라서 사실은 얘네들의 차이는 변이 크기 차이 때문에 속력과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 사실은 변이는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뭡니까?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변이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변이보다 더 작은 이동거리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가 속력보다 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납득이 되죠? 그러면 속력이 작을 수는 없어. 납득.
경우가 이거죠. 얘는 같았어. 얘네들은 속력이 더 컸어. 도대체 차이점이 뭔데? 꺾었다. 맞아요. 실제로 가다가요. 물체가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꿨다면 물체가 가다가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물체가 가면서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꾸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속력이 속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꿔? 어이씨, 이 새끼 속력이 크겠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속력과 속도의 크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물체가 가면서 반드시 방향을 전환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환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다? 달라요.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속력과 속도, 변이와 이동, 거리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해라고 얘기한다면 평균 속력 구해 원래 평균이라는 글자 다 썼어야 되는데 선생님 다 생략한 겁니다. 평균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생략하고 얘기하거든요. 평균 속력 구해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계산하면 돼. 평균 속도 구해 그렇죠. 시간분의 변이로 계산하면 돼. 근데 변이는 방향이 있어서 속도도 방향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력과 속도가 다른 말이었다는 걸 인지하셔야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를 그래서 차이점을 두지 않고 막 계산합니다. 하지만 물리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두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속력과 속도,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별해서 넣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빠르기를 가지고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운동하는 물체야. 자, 운동하는 물체에서 얘가 움직이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 운동에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물체가 움직여서 막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물체도 운동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한테 관심 있는 건 운동 상태. 운동 상태가 태민아 뭐라 그랬어? 네. 운동 상태가 뭘 얘기하는 거야? 빠르기와 방향. 그쵸, 빠방이죠. 그러니까 물체가 처음에 움직일 때요. 얘 빠방을 봤더니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10초가 지나던 1시간이 지나던 그 나중까지 봤더니 처음부터 나중까지 봤더니 이 새끼가 여전히 움직이는 빠방이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갑니다. 그럼 물리에서 관심을 갖는 빠방은 변했니 안 변했니? 변했니 안 변했니? 얘는 안 변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운동 상태인 빠방이 안 변하는 운동. 이걸 초딩 때는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중3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중3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안 변하는 운동을 뭐라고 그럴까요? 빠르기 안 바뀌어. 멋진 말. 등속. 방향 안 바뀌어. 뭐라고 그럴까? 직선. 운동해요. 이렇게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딩 때는 그냥 안 변하는 운동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는 내 동생 못 알아듣게 등속 직선 운동해. 그럼 동생들이 우와 저 형아 공부 더럽게 잘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딩 때는 너네도 못 알아듣게 얘기하죠. 뭐라고 할까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은 빠르기 안 바뀌어. 직선은 방향 안 바뀌어를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빠르게와 방향을 갖는 값을 그래서 이 둘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등속도 운동해 라고 얘기하죠. 아까 배웠습니다. 속도는 뭘 갖는 값이야? 방향과 빠르기를 갖는 값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한꺼번에 우리는 등속도 운동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꼬맹아,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요, 저 약간 비슷한 단어 하는데 선생님, 등속 원 운동하고 있어요. 알죠? 어떤 물체가 등속 원 운동하고 있어? 됐어? 그럼 얘도 등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민지 판단.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거 등속도 운동이 얘는 아니야. 왜요?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릴 때요. 등속 운동이니까 여기에서도 10의 빠르기로 간다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지날 때도 10의 빠르기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속 빠르기는 안 바뀌어. 근데 얘는 원 운동해. 그러면 뺑글뺑글 도는 거잖아. 여기에 왔을 때 운동 방향 이 방향, 여기에 왔을 때 운동 방향 이 방향, 여기에 오면 운동 방향 이 방향이야. 운동 방향 변해 안 변해? 변해요. 얘는 직선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얘는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등속 직선이어야만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애들이 이런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어떤 애가요? 앞으로 슝 가고 있어. 방향은 안 바뀌네. 그럼 빠르기도 안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얘가 슝 하고 갈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다중성강 사진기로 따다다닥 찍어서 봤다고요. 그랬는데 처음에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 때 땅땅땅 찍어서 보니까 여기 또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요. 자, 처음에 0초일 때를 기준 0이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1초가 지나니까 기준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있는 거네.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니까 기준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아이가 아니 4m 떨어진 곳에 와 있네. 이런 느낌이야. 맞아. 그 다음 6m, 그 다음 8m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 얘가 빠르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를 보려면 그러면 이때 이 구간을 지날 때 빠르기, 이 구간을 지날 때 빠르기, 이 구간을 지날 때 빠르기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보면 될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통으로 보지 않고 구간을 잘라서 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0초에서 1초까지의 구간,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구간의 빠르기를 각각 구해서 비교해 볼게. 이게 안 달라지면 돼. 그러면 첫 번째 1번 구간은요. 0에서 1초까지 1초 걸렸어.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냐면 2미터 갔어.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니? 얘기해봐. 네, 2미터 퍼 초죠. 이 정도의 빠르기로 앞에 갔네. 그리고 두 번째 구간 볼게요. 1초에서 2초로 1초 지나는 동안 몇 미터 갔습니까? 2미터 더 간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간의 빠르기도 입니다. 그럼 꼬맹아, 얘 빠르기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그러니 얘는요. 방향도 안 바뀌는 직선 운동하는 데다가 빠르기도 안 바뀌는 운동을 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 이게 등속도 운동이야. 이런 게. 그러면 이런 운동을 그려. 물리에서는 이렇게 써주지 않습니다. 이 운동을 그래프로 그립니다. 시간, 속도, 이거는 속력 그래프. 직선으로 가니까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똑같아요. 자, 시간, 위치를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개형만 간단히 그려봐.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숫자를 여기다가 됐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너네 지금 중학교 3학년 선생님하고 3단원인가요? 운동? 그거 하고 있어요. 중3 내용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속력은 1초일 때도 속력은 2m/초. 2초일 때 속력도 2m/초. 3초일 때 속력도 2m/초. 4초일 때도 속력이 똑같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모습을 띄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등속 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한 모양을 띱니다. 그쵸? 자, 근데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1초일 때 물체의 위치가 2m인 곳에 있었어. 2초일 때는 물체의 위치가 4m인 곳에 있고 3초일 때는 6, 4초일 때는 8인 곳에 있었는데 이때 1초일 때보다 2초로 시간이 2배 커지니까 물체의 위치도 2m에서 4m로 정확하게 2배 커졌어. 3초로 3배 커지면 위치도 정확하게 같이 3배 커져.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커질 때만 우리 무슨 관계라고 하니? 비례 관계. 그러니까 얘는 비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비례 관계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그리는 게 등속 운동입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문제로 나옵니다. 등속 운동 그래프 맞게 그린 거 찾아라. 되겠어? 등속 운동 그래프 맞게 그린 거 찾아라. 시간에 따라 속도는 일정하고요. 물론 중3 때는 속도라는 단어 안 쓰니까 속력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등속 운동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물리 문제는 20문제 중에서요. 그래서 10문제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럼 풀 수 있어야죠. 근데 나머지 10문제는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건 그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근데 보면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뭘 물어봐요? 2초일 때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얘기죠. 2초일 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그래프에 목숨을 거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그래프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거기에 뭐가 숨어있냐, 얼마냐를 묻겠다는 게 물입니다. 반복으로 가게 해줄게. 자,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다. 자, 보면 그래서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하는 연습을 한 건데 수학 시간에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배우니? 기울기 구하는 방법 물론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자, 보면 이 그래프 잘 보면 이 새끼 기울어져. 그럼 기울기에 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리는 그 안에 누구 들어있니? 이 얘기죠. 그럼 보세요. 얘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그래프 속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들어있는 얘기야? 속도 또는 속력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이 아이의 속력 또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니? 그럼 꼬맹아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3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아요.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자,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수학 시간에 면적 배웠어요. 면적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축과 y축의 곱이 면적 속에 숨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됐어. 그래프에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력이잖아.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위치 변화. 알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봐봐. 이게 2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냐? 2초 동안 간 거리 2 곱하기 2 얼마? 4. 그래서 2초 동안 이물체는 4m 갔어요. 그래서 3초 동안 간 거리 얼마니? 그러니까요. 3초 동안 얘는 6m 갔어요. 이렇게 안 쓴다고요. 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